왜 안 열려? 제발 문 열어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5번 가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장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한참 뒤 관리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댁시 어머니가 맡겨두고 가셨어요. 봉투 안에서 쏟아진 건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와 연대보증 서류, 그리고 기장 절벽 끝에 처박힌 폐목욕탕 등기권리증 한 장뿐이었습니다. 20년을 종처럼 부려먹고 야반도주한 시댁 식구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던져주고 간 그 낡은 목욕탕. 바닥 밑에 대한민국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황금 온천수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시작합니다. 강혜진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기장군 대별리 삼복도로 중턱 50년은 좋게 된 낡은 연립주택 2층 끝방에서 혜진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국을 올리면서도 손은 이미 시어머니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혜진의 20년 버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수님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있지 않으면 어김없이 잔소리가 쏟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은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탓에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기장으로 시집 온 건 28살이었습니다. 남편 박도연은 그때만 해도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말주변이 좋고 웃음이 해프고 기장 바닷가에서 회를 사주며 나랑 살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28배 혜진은 그것이 거짓말인지 알아볼 만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혜진이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귤 한 봉지를 방 앞에 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이 기장 생활을 버텨온 건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도연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화투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인터넷 도박이었습니다. 혜진이 파출부로 일해 모은 돈이 어느 날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잠깐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잠깐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습니다. 수님은 아들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는데 마누라가 쪼잔하게 구냐고 했습니다. 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장 앞바다가 보이는 그 낡은 집에서 혜진은 날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벌인 일은 사설 도박장이었습니다. 기장 외곽 창고를 빌려 판을 벌였고 초반에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되었고 판돈을 날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도연이 끌어다 쓴 빚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날 혜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혜진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였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5번 가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장바구니를 든 채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장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일어나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인이 난처한 얼굴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댁 시어머니가 맡겨두고 가셨어요. 혜진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종이 2장과 서류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종이에는 수님의 삐뚤빠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도연이랑 나는 태국으로 간다. 집은 이미 경매 넘겼고 전세 보증금도 빼서 비행기 탔다. 여기 있는 서류는 네 앞으로 해놓은 은하탕 등기랑 도연이 사업대출 연대보증이다. 그 목욕탕은 어차피 물도 안 나오고 세금만 나오는 골칫덩이니까 네가 알아서 팔든 말든 해라. 빚은 네 이름으로 된 거니까 네가 갚아라.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펼쳐보았습니다. 증여세 고지서, 체납 독촉장, 그리고 수천만 원이 찍힌 연대보증 채무 확인서였습니다. 혜진이 마지막 서류를 들었습니다. 기장군 일대리산 62번지 은하탕 건물 및 토지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혜진의 이름으로 넘겨준 땅이었습니다. 수님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거기다 뭘 지어도 허가도 안 나오고 팔리지도 않는다고 세금만 나오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혜진이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혜진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혜진이 기장 일대리 산길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40분을 걸었습니다. 절벽 위 끝자락에 은하탕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반쯤 뜯겨나갔고 남은 글자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은하탕이라는 세 글자 중 탕자가 빠진 채 은하만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철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바닥에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탈의실 나무 선반은 반쯤 썩어 무너져 있었고 욕탕 타일은 곳곳이 깨진 채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열었습니다. 보일러는 녹이 슬어 손을 대자 붉은 가루가 묻어났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찌그덩 소리가 나더니 공기만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이 맞았습니다. 혜진이 욕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장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혜진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깨진 타일 위에 떨어졌습니다. 혜진이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대별리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 앞에서 노인 몇 명이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은하탕 올라간 사람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거기서 살겠다 카는 기요? 그 집은 귀신 나온다 카대. 물도 안 나오고 절벽 위에 처박혀 있어서 동네 사람도 안 가는 곳이라. 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거기밖에요.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은하탕으로 돌아온 혜진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연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녹슨 렌치, 낡은 배관 공구, 납땜 도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가 생전에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혜진이 창고를 뒤지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두꺼운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작업 일지였습니다. 박만수 작업 일지, 은하탕 설비 기록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 공책을 들어 선반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물이 문제였습니다. 수도관이 막혀 있는 건지 파이프가 터진 건지 아니면 아예 원천이 끊긴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혜진이 렌치를 들고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주 배관이 어디서 막혔는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뜯어내니 배관이 드러났습니다. 녹이 심하게 쓴 파이프였습니다. 혜진이 배관을 따라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욕탕 바닥 아래로 파이프가 이어졌습니다. 타일을 드러내고 그 밑을 팠습니다. 흙이 나왔습니다. 파이프가 흙 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혜진이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이 파일수록 파이프가 더 깊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벽 아래 기장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혜진이 다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혜진의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굳은 살 위에 새 굳은 살이 생겼고 손톱 두 개는 뿌리째 들려 있었습니다. 어깨는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금니를 깨물어야 할 만큼 쑤셨습니다. 그래도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욕탕 바닥 아래를 파고 또 팠습니다. 배관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이어졌습니다. 파이프를 따라가다 보니 은하탕 건물 밑 안방까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이 삽질을 멈추고 파이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파이프가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원천에서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해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진이 다시 삽을 들려는데 창고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팼고 검게 탄 손이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혜진 앞에 서서 구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만수 씨 며느리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최만식이요. 옆마을에서 미역 양식 50년 했소. 박만수 씨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부음 소식 듣고도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소. 늦게나마 인사하러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구만. 최만식 옹이 구덩이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파이프 어디까지 팠소? 혜진이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만식 옹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지팡이를 짚고 보일러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진이 따라갔습니다. 최만식 옹이 벽 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요? 저 파이프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박만수 씨한테 들은 적 있소? 혜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딘데요? 최만식 옹이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절벽 밑 안반 깊은 곳이요. 박만수 씨가 젊었을 때 뭔가 이상한 물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수님 씨가 돈 없다고 막아버렸소. 혜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창고에서 시아버지의 작업 일지를 꺼냈습니다. 선반 깊숙이 밀어넣었던 그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배관 교체 기록, 보일러 수리 날짜, 타일 균열 보수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혜진이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중간에 접힌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펼치자 다른 글씨체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들어간 굵은 글씨였습니다. 1989년 3월 15일 욕탕 바닥 안반 아래 파이프 연결 중 이상한 물 발견. 맑지 않고 약간 뿌연색의 바다 향과 다른 묘한 냄새. 손에 닿으니 미끄럽고 따뜻함. 성분 조사 필요하다 싶어 보건소에 문의 넣었음. 결과 기다리는 중. 혜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9년 4월 3일 보건소에서 연락 왔음. 해수 성분과 광물질이 섞인 복합 안반수라함. 정밀 검사 필요하다 했는데 수님이 그게 무슨 돈 드는 짓이냐고 막아버렸음. 파이프 잠갔음. 언젠가 기회되면 다시 열어봐야 할 텐데. 혜진이 일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시아버지가 발견했던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지금도 안반 아래 잠들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곡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욕탕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파이프가 이어지는 안반을 향해 곡괭이를 내리쳤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혜진의 팔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뒤집힌 자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무릎은 돌에 쓸려 옷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기장 바다에서 불어오는 새벽바람이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혜진이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곡괭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온몸에 무게를 실어 안반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이 중심을 잃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갈라진 안반 틈새에서 먼지가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혜진이 눈을 가리던 손을 내렸습니다. 안반 틈새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뿌연듯 영롱한 빛을 띠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바다 향과 다른 묘한 향기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혜진이 손을 뻗어 물에 담갔습니다. 피가 나던 손톱자리가 물에 닿자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졌습니다. 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찾았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새벽 절벽 위로 흩어졌습니다. 기장 바다가 저 아래에서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물에 손을 담근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반 틈새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욕탕 바닥을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뿌연듯 영롱한 빛이었습니다. 맑은 지하수라면 투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달랐습니다. 흙탕물처럼 탁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맑은 것도 아닌 얕은 바다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묘한 빛이었습니다. 혜진이 두 손으로 물을 떠올렸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다가 멈췄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이 손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열흘 동안 곡괭이질로 갈라지고 터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닿은 자리가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상처난 손톱 자리를 눌러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다시 물을 떠서 얼굴에 대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유황 냄새도 아니고 바다 냄새도 아닌 그 둘이 섞인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향이었습니다. 혜진이 그 자리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알맞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절벽 위로 올라오면서 욕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이 물이 고인 욕탕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별이 물 위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 잠에서 깨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열흘간 곡괭이질로 터지고 갈라졌던 손바닥이 매끄러워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혔던 자리에 새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혜진의 팔목을 괴롭혀온 습진 자국도 옅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손을 뒤집어 보고 앞으로 보고 또 뒤집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없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지면 탱탱하게 튀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낡은 항아리 3개를 찾아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 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혜진이 물통을 들고 최만식 옹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최만식 옹이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혜진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물통을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코를 가져갔습니다. 깊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서 이 물이 나왔소?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은하탕 욕탕 바닥 안반에서요. 어젯밤에 터졌어요. 최만식 옹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물통을 돌려주고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혜진도 옆에 앉았습니다. 최만식 옹이 기장 바다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미역 양식하다가 이상한 물 이야기를 들은 적 있소. 기장 앞바다 절벽 아래 안반 깊은 곳에 해수와 광물질이 수백 년에 걸쳐 섞인 물이 있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이 낫고 관절이 풀렸다는 말이 있었는데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 믿는 사람이 없었지. 그런데 이 냄새는 바로 그 물 냄새요. 혜진이 숨을 참았습니다. 최만식 옹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성분 검사부터 해야 하오. 그리고 박만수 씨 일지에 뭐가 더 적혀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봐요. 그 양반이 아무 이유 없이 파이프를 잠가뒀을 리 없소. 최만식 옹이 혜진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가씨, 박만수 씨가 이 땅을 아가씨한테 넘긴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요.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장신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원 직원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런 성분 조합은 저도 처음 봐요. 심해 해수 미네랄의 실리카 성분이 일반 온천수의 10배 이상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천연 성분이 특이하게 높게 검출됐어요. 온천법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 정식 개발 허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장 바다가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창고로 들어가 시아버지 일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목욕탕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닐 뿐이다. 혜진이 그 문장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때가 왔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빈 창고 안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온천 개발 허가가 났습니다. 혜진이 은하탕을 처음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목욕탕이 아니었습니다. 기장 안반 해수 온천 스파였습니다. 낡은 욕탕 타일을 걷어내고 안반수가 직접 채워지는 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허름한 탈의실 자리에는 작은 스파룸 2개가 들어섰습니다. 간판도 바꿨습니다. 은하탕이라는 3글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혜진이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을 어르신 몇 분을 고용했습니다. 정분이 할매가 프런트를 맡았고 최만식 옹의 소개로 젊은 청년 둘이 시설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문을 연 첫날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50년 묵은 무릎 통증을 달고 살던 어르신이 탕에 들어가 30분을 있다가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풀리는 기 아이가.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대별리를 넘어 기장읍까지 소문이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장 밖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왔다는 중년 여성이 스파를 마치고 나오며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물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제가 아토피 때문에 전국 온천을 다 다녀봤는데 이런 물은 처음이에요.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여성이 맘카페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기장 절벽이 숨은 온천, 피부가 달라졌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스파를 마친 손님들의 얼굴을 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이 물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을 담아서 매일 쓸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 혜진이 최만식 옹을 찾아갔습니다. 옹이 말했습니다. 내 조카가 부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요. 바다 성분을 평생 연구한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겠소? 최만식 옹의 조카 최재원 교수가 기장에 내려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 교수가 욕탕으로 내려가 물을 채취하고 분석 장비를 들이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대표님, 이 물에는 제가 연구소에서 인공으로 만들어내려고 10년째 시도해온 성분이 자연 상태로 들어 있습니다. 심해, 해수 미네랄과 육상, 광물질이 안반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 자연 배합된 겁니다.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이 특히 높아요. 이걸 제대로 된 해양 뷰티 제품으로 만들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합니다. 혜진이 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최 교수가 잠시 혜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은하탕 창고가 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배합 실험을 했습니다. 온천수 원액을 기반으로 한 스킨케어 라인이었습니다. 에센스, 크림, 미스트, 앰플, 입욕솔트까지 이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어떤 해양 성분을 더해야 효과가 극대화될지, 제형은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를 두고 수백 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최 교수가 혜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됐습니다. 드디어 됐어요.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교수의 손에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영롱한 빛을 띠는 에센스가 출렁거렸습니다. 기장 안반 해수 온천 에센스, 첫 번째 제품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자 주문이 하루에 수백 건씩 밀려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재고가 동났습니다. 언론이 기장 절벽 위 기적의 온천수라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무렵 해운대에서 헬기 한 대가 기장 은하탕 마당에 내려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블루오션 그룹 신사업 추진본부 이건우 상무입니다. 강혜진 대표님, 저희 회장님이 직접 투자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상무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소유권은 확실합니까? 혜진이 방으로 들어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등기권리증, 증여세 완납 증명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정식 증여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금을 밀린 적 없었습니다. 이 상무가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군요. 일사천리로 진행합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입국자 명단에 낯익은 이름 2개가 찍혔습니다. 박도현, 김수님이었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신제품 출시 준비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혜진의 귀에 처음 소식이 들린 건 비서 전화였습니다. 대표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대표님 이름이 올랐어요. 혜진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버리고
재산 가로챈 은하탕 강혜진 대표 실체. 혜진이 기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님이었습니다. 은하탕 정문 앞 인도에 텐트를 치고 앉아 눈물을 닦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땅을 몰래 빼돌렸어요. 늙은 시어머니를 기장 산골에 버려두고 혼자 잘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도연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혼은 안 하신 건가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입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거예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넘쳤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혜진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해양 뷰티 브랜드 불매 운동 게시글이 여기저기 올라왔습니다. 혜진이 기사를 닫았습니다. 비서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하면 인정하는 꼴이야. 내가 직접 나갈게. 혜진이 정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혜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텐트 뒤에서 수님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 나쁜 년아. 수님이 통을 휘둘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섞은 오물이 혜진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카메라들이 쉬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도연이 달려와 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무이는 모셔야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도연의 눈빛은 애원하는 척했지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혜진이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그날 오후 블루오션 그룹 긴급 주주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상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 대표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들이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 벌어주세요. 방법 찾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공장 진입로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용역이었습니다. 트럭 앞을 가로막고 직원을 밀쳤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박살났습니다. 한 직원이 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혜진이 현장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남자들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부서진 트럭과 다친 직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직원의 무릎에 붕대를 감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혜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소송장, 내용 증명, 기사 스크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님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금 30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는 기사가 방금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혜진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작업 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미 수십 번 읽은 페이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지 가장 뒤쪽 표지 안쪽에 풀로 붙여놓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혜진이 봉투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겉면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에게 이것만 꼭 찾아라.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 한 장과 작은 메모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의 글씨였습니다. 혜진아,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남긴다. 순임이와 도연이는 평생 돈밖에 몰랐다. 내가 힘들게 번 돈도 도박에 다 날렸고 빚더미만 남겼다. 그 와중에 내가 온 거다. 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다 보고 있었다. 은하탕 땅은 반드시 내 것이다. 이 메모리 카드에 내가 영상으로 다 남겨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임이가 내 이름으로 연대보증 도장을 찍을 때 내가 몰래 녹음해뒀다. 파일도 이 카드 안에 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혜진이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 상무님,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이 상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괜찮겠습니까?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장 바다 위에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끝낼 증거가 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단상을 향해 늘어서 있었고 기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회견장 뒤편에 순임과 도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임이 손수건을 꼭 쥔 채 눈두덩이 부어오르도록 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다리를 떨었습니다.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 오히려 단호해 보였습니다. 혜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렸다. 재산을 빼돌렸다. 폐륜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이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도연이 야반도주하며 식탁 위에 남기고 간 편지였습니다. 삐뚤빠한 글씨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납부한 재산세와 증여세 영수증입니다.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스크린에 영수증 사본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댁 식구들이 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도박장 출입 기록, 사기 혐의 수배 문서, 불법 체류 단속 기록이 나열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순임과 도연을 비쳤습니다. 순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혜진이 고개를 돌려 순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품에서 낡은 작업 일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표지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박만수 씨의 작업 일지입니다. 그 안에 시아버지께서 직접 남기신 봉투가 있었습니다. 혜진이 메모리 카드를 단상 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영상 유언장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에 마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노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박만수다. 이 영상을 남기는 오늘은 내가 죽기 얼마 전이 될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아내 김수님과 아들 박도연은 평생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빚더미만 남겼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고생한 사람은 며느리 강혜진이다. 20년 동안 악다구니를 견디고 먼 돈을 갖다 바치고 늙은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들었다. 노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손으로 입을 가렸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하탕 땅을 며느리 혜진에게 증여했다. 이것은 내 뜻이다.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만약 내 아내와 자식이 혜진을 괴롭힌다면 그들은 내 유산에 대해 단 한 푼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견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이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 공장 진입로에서 용역들이 직원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한 귀퉁이에 수님이 남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도장을 찍을 당시 시아버지께서 몰래 녹음해 두신 파일도 있습니다. 제 이름을 도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이 수님과 도연을 에워쌌습니다. 최영숙 씨, 박도연 씨, 특수폭행,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무효야. 다 조작이라고.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도연이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강혜진, 너 이러면 안 돼. 회견장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이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계속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견장을 나선 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이 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 밖으로 기장 바다가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기장 절벽 위에 은하탕 자리에는 7층 규모의 해양 온천 리조트가 들어섰습니다. 블루오션 은하 스파 리조트였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안반수가 솟아오르는 작은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혜진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공간이었습니다. 분수대 옆에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물의 시작, 박만수. 혜진이 비석 앞에 섰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서 블루오션 해양 뷰티 브랜드 런칭쇼가 열렸습니다.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 위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혜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에 선 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오션 은하 해양 뷰티 대표 강혜진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기장 절벽 위 폐목욕탕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막힌 안반을 뚫고 솟아난 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혜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이 제품에 그 기적을 담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기장 공장 담장 밖에서 수님과 도연이 판결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공장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블루오션 은하 해양 뷰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님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혜진이 리조트 옥상에서 기장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에 붉게 번졌습니다.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은하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장 바다가 넓게 출렁였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달빛 목욕탕이었습니다. 오늘 은하탕의 기적 어떠셨나요? 버려진 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혜진처럼 끝까지 파다 보면 반드시 황금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